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는 10월 25일 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슈미가를 불러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숄츠는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마셜 플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의 피해 비용을 3,50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우크라이나를 EU 가입 후보로 결정한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황당한 소리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독일이 확실한 망조에 접어들었는데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앞장서겠다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숄츠와 같은 독일인인 폰 데어 라이엔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전력과 기반 인프라를 파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돈 말고도 지금 당장 빠른 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내년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당장 180억 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회복을 위해 17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상 통화에서 키예프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징징거렸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매달 15억 달러를 보내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젤렌스키가 원하는 대로 180억 달러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키예프 원조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G7, 유럽연합 등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강력한 파트너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은 여기서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앵벌이에 한국이 거론된 게 좀 이상합니다. 한국은 유럽연합도 G7도 아닙니다. 동맹 역시 아닙니다. G7,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테러 제재에 나섰다가 재발등을 찍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예산 적자를 왜 유럽이 나서서 도와주고 소위 컬렉티브 웨스트를 소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 올라프 숄츠의 이 같은 짓에 유럽 정치인들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전선 소속 부통령이었던 플로리앙 필리포는 폰 데어 라이엔이 미쳤다면서 젤렌스키에게 월 15억 유로, 연간 180억 유로를 제공하는 동안 유럽 전체는 없이 살게 되면서 실업과 배급에 시달리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돕느냐고 그녀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르 주르나 디 드망시아의 인터뷰에서 EU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화산의 가장자리에서 춤을 추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권한을 벗어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러시아 발트 연구소장인 니콜라이 메제비치는 유럽연합에 돌아가는 행태가 아주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숄츠나 메르켈이나 유럽연합의 외교수장 보렐이나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그들의 급여 절반을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면서 남의 돈이라서 마구 퍼주자는 것이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니콜라이 베제비치는 그러면서 소위 마셜 플랜의 핵심은 제재를 한다고 동결한 러시아의 금과 외화를 훔쳐서 우크라이나에 주려 하는 흉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인들이 직접 선출한 직에 있는 게 아닌데도 남의 돈을 물어보지도 않고 얼렁뚱땅 쓰려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치적 매춘부라 규정하면서 집권을 위해 끊임없이 새롭게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마셜 플랜이라는 것도 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이 메제비치는 유럽 사람들이 아직 배가 불러 정신을 못 차렸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냉장고에 한 달치 밀가루만 남은 상태에서 실내 온도가 적정치에서 10도는 낮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피하 지방이 충분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이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춥고 배고팠던 시기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도 가난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를 전후해 아주 궁핍했던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휘황찬란한 빌딩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높았던 건물은 MGU, 모스크바 국립대학이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만국의 비참함은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어 배고팠고 거리에는 거지가 넘쳐났습니다. 소련이 해체되자 서방 국가들은 도와주기는커녕 고래를 해체하듯 약탈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어려웠던 몇십 년 세월을 극복하고 나라를 제급자족의 수준을 넘어 강대국으로 재건한 게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급한 마셜 플랜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유럽 경제, 특히 독일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원조 계획입니다. 1948년 4월부터 1951년 12월까지 13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마셜 플랜은 당시 미 국무장관인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래부터 마셜 플랜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2차 대전 말기 미 재무장관 헨리 모겐선은 1944년 독일의 무기산업을 제거하고 군사력의 기반이 될 만한 주요 산업까지 말살하려 계획했습니다. 헨리 모겐선은 독일을 굉장히 중용했습니다. 독일을 거의 미국의 원수로 보고 나라 자체를 철저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독일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광산부터 철강산업 등 독일이 먹고 살 만한 모든 산업을 초토화시킨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는데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로 인해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실행할 경우 최대 2,500만 명의 독일인이 기아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겐소 계획은 1944년 발표됐을 때 독일이 이를 입수해 끝까지 연합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선전활동에 사용됐습니다. 당시 나치 독일의 괴배에서는 모겐소 계획이 수행되면 독일은 감자밭으로 변할 것이며 청년들은 모두 노예 신세가 돼 해외로 추방된다면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은 종전 후 모겐소 계획을 폐기한 뒤 소련에 맞서기 위해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을 재건하기로 하고 마셜 플랜을 수립해 실행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모겐소는 헨리 모겐소입니다. 국제 정치 학도들 사이에서 고전으로 통하는 Politics Among Nations의 저자 한스 모겐소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 코미디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떠밀려 대러 제재를 가했다가 망가진 독일을 이끌고 있는 올라프 숄츠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면서 황당한 마셜 플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는 짓도 코미디입니다. 대러 제재로 산업이 초토화된 독일은 이제 중공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은 국내에서는 아예 꾸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중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함부르크항 컨테이너 부대 중공기업 지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반도체 기업 엘모스도 중공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녹색당과 독일 정보기관까지 경고하고 있지만 전략 인프라가 줄줄이 중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명줄이나 다름없는 자동차 산업도 중공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올라프 숄츠에 대해 중공은 그러면 와도 된다고 방중을 사실상 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동맹국 독일을 망가뜨린 뒤 이를 고스란히 중공에 상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헨리 모겐소 플랜을 지금 실행하기라도 한 듯 독일을 대러 제재에 늪에 빠뜨려 철저히 초토화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숄츠가 폰데어 라이엔과 손을 잡고 마셜 플랜을 추진한다고 하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